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이고, 제가 SQLD 최신 기출문제 37회까지 풀면 4번의 기출문제를 풀어드렸어요. 그죠? 자, 이제 이게 다 끝이 나면, 이제는 남은 몇 회가 우리가 지금까지 아마 43회까지 아마 출제가 됐던 것 같은데요. 제가 현재 기준으로.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기출 문제도 다섯 여섯 개 정도는 더 풀어 보시고 이제 푸는 방법 다 아시고 이제 어떻게 찾아 들어간다는 것들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계속 풀다 보면 중복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동안은 이제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직접 실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적게는 3번, 많으면 한 7, 8번 정도를 풀어서 평균치를 한번 내보십시오. 아시겠죠? 근데 특히 데이터 모델링 이해는 말씀드렸지만 10문제 중에서 4문제 이상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1과목을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SQL 기본 및 활용해서 40문제 중에서 거기에서는 그냥 10문제 이상 틀려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4문제 미만을 맞춰버리면 꽈락이 나와요. 꽈락.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좀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SQLD 최신 기출문제 37회고요. 이거는 2020년 5월 31일 날 실행된 문제입니다. 알겠죠? 기출된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보죠. 자, 1과목 데이터 모델링의 이해고요.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ER 모델 중 어떤 항목에 대한 설명인가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자, 설명이 이렇게 4가지가 나오는데요. 모든 릴레이션은 원작 값을 가져야 한다. 원작 값이 뭐예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값을 의미하죠. 그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릴레이션에서 속성 값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 이게 이제 힌트죠. 그죠? 값의 범위는 뭡니까? 이것까지만 봐도 여러분들 이제, 도메인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죠? 예, 값의 범위를 의미하고, 실제 속성 값이 올바르게 되었는지도 확인하고, 그리고 속성명과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 이런 거 다 때려치우고도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죠. 뭐예요? 정답은 도메인이 되죠. 그죠? 도메인. 그리고 도메인이 되고요. 도메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별의 경우 남자는 M, 여자는 F와 같이 딱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값이 명확한 거. 그죠? 원자성을 가지고 있죠. 맞나요? 그리고 속성명과 도메인명이 항상 동일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예. 그게 바로 도메인이 되겠고요. 자, 2번. 또 도메인에 대한 문제네요. 다음 중 도메인에 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릴레이션 속성에 대한 데이터 타입과 크기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맞나요? 맞죠, 그죠? 어차피 도메인도 하나의 속성이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속성에 대해서 난널 제약사항을 설정하여 널 값을 허용하지 않는다. 도메인은 우리가 난널을 해서 여기 원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값이 들어가 줘야 되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그 다음에 속성에 값을 입력할 때 체크 기능을 사용을 해서 입력 값을 검사한다. 맞죠? 그죠? 남자면 M, 여자면 F가 들어와야 되는데 M과 F가 아니라면 체크 기능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입력값을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4번 하나의 릴레이션과 관계된 다른 릴레이션의 FK 제약 조건이다. 이게 지금 FK 제약 조건입니까? 이거는 외래키잖아요. 그죠? 외래키는 주 릴레이션을 참조하는 거. 그러니까 주식별자 PK를 참조하는 키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죠. 그죠?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 중에서 뭡니까? 슈퍼 타입과 서브 타입 데이터 모델의 변환 타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가 여기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원투원 타입이 있었고 플러스 타입이 있었고 싱글 타입이 있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걸 한번 보죠. 자, 원투원이란 개별로 발생되는 트랜잭션에 대해서 개별 테이블로 구성을 해서 테이블의 수가 많아진다. 원투원 타입은 아시다시피 슈퍼 타입과 서브 타입 자체를 연관시키지 않고 개별 테이블로 도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이블의 수가 많아서 조인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관리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별 테이블로 구성하고 테이블의 수가 많아진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자, 플러스 타입은 뭔지 한번 보죠. 플러스 타입은 하나의 테이블로 생성하는 것으로 조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도 역시 조인을 발생을 시킵니다. 아시겠죠? 플러스 타입. 역시 하나의 테이블로 생성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조인은 발생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 플러스 타입은 슈퍼 플러스 서브 타입 형식으로 데이터 처리를 하는 경우 조인 성능이 우수하여 슈퍼 타입과 서브 타입 변환 시에 항상 사용된다. 이거는 항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플러스 타입은 슈퍼 타입과 서브 타입 테이블로 도출하는 거는 맞아요. 슈퍼 타입하고 서브 타입 테이블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이고, 그리고 조인 성능이 우수하다? 아니요. 조인 성능이 조인은 되는데 이거는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퍼 타입과 서브 타입 변환 시에는 항상 사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원투원은 조인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관리가 편리하다. 아니죠. 원투원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개별 테이블로 많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조인이 발생을 해버리면 조인 성능이 뭐예요? 조인이 많아지죠. 그러면 관리가 어렵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보기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에 대한 특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한번 보죠.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웠던 게 이거에 대한 특징들을 배웠는데 먼저 우리가 추상화를 해야 되죠. 그죠? 추상화는 다시 한번 더 생각을 상기시키십시오.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는데 현실 세계 자체를 추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표현을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추상화가 끝이 나고 나면 단순화를 시켜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단순화시키고 난 다음에 명확화를 시켜야 되죠. 그래서 추단명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나요? 모르겠네. 추단명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명확화는 명확하게 의미가 해석되어야 하고 얘는 한 가지 의미만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내보아는 아니죠. 추단명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특징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추상화, 단순화, 명확화
이해가 안 되신다면 앞장을 제가 드린 PPT를 보시면 이거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예. 자, 그 다음 5번 다음 보기 중 아래 시나리오에서 엔터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엔터티라고 하면 우리는 릴레이션이나 아니면 물리적으로는 테이블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시나리오가 이거 문제 한번 본 것 같은데요. 그죠? 예.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은 상급 종합병원이고 국내에서 약 43개의 상급 종합병원이 있다. 상급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예약을 해야 한다. 이 예약하는 주체가 바로 환자죠. 그죠? 그리고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 환자 등록을 위해서는 환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나이, 최근 병력 등을 정보를 한림대학교죠.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입력해야 한다. 이건 말할 필요도 없죠. 나입니까? 아니죠. 환자죠, 환자. 그죠? 환자 안에 나이도 있고 이름도 있고 주소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엔터티, 즉 테이블은 환자 테이블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가 주체가 되느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알겠죠? 예. 그 다음 볼게요. 다음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속성의 종류는 무엇인가? ABC 온라인 쇼핑몰은 매일 고객들의 주문 정보를 이것도 한번 본 문제인 것 같네요. 주문 정보를 주문 릴레이션에서 저장하고 있다. 그리고 매일 24시에 주문 릴레이션에 있는 금액을 조회하여 일별 주문합계 테이블에 상품별, 일별 주문합계 금액을 보관한다. 이때 주문 릴레이션의 금액 속성에 의해서 발생된 주문합계의 속성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또한 주문합계 속성은 금액 속성과 데이터 정합성을 유지해야 한다. 지금 이거 보시면 아시죠? 주문 릴레이션에 금액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거를 다 더해서 주문합계 속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파생이 된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속성의 종류에는 우리가 기본 속성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설계 속성, 기설파.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파생 속성에 해당이 됩니다. 알겠죠? 파생 속성에 해당이 되고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좀 드리면 기본 속성은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도출되는 원래 자체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뭐 여기에 예를 들면 금액 이런 것들이 원래 속성이 되죠. 그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설계 속성은 데이터 모델링 과정에서 발생되는 속성. 그리고 유일한 값을 부여한다. 통상적으로 PK가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상품 코드라든지 뭐 그리고 여기에서는 주문 코드 이런 것들이 있었죠. 상품별 일별 주문합계 주문 릴레이션에서는 당연히 주문 코드가 PK가 될 거예요. 그죠? 예. 물론 이거는 주문 코드는 PK가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고객들하고의 고객 아이디하고 이렇게 또 이제 그거 하나를 더 둬서 이제 릴레이션을 이제 외래키로 연결을 하겠죠. 그리고 파생 속성은 방금과 같이 다른 속성, 지금 금액 속성의 기본 속성을 이용해서 발생된 주문합계의 속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속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속성이다. 예를 들면 합계나 평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파생 속성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죠? 그죠?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었고 여러분들하고 이거는 기본파, 기설파죠. 기설파.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죠? 예. 자, 7번. 다음 주어진 ERD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룹 릴레이션이 있고 어카운트 릴레이션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룹 아이디가 PK, 그룹 네임, authority, description 이렇게 있고 그룹 아이디가 여기에 FK로 들어가서 얘네들이 종속이 되어 있다 그죠? 그리고 요거 점선이다 그죠? 예. 그리고 유저 아이디가 PK이고 여기에 이렇게 속성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뭡니까?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고 했어요. 옳지 않은 것. 그죠? 예. 그래서 한번 보죠. 하나의 유저 아이디입니다. 그죠? 유저 아이디는 여러 개의 그룹 아이디를 가질 수 없다. 당연하죠. 종속성이니까 그룹 아이디가 지금 여기 FK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그룹 아이디를 하나밖에 못 가지죠. 그죠? 예. 그리고 그룹 릴레이션과 어카운트 릴레이션은 식별 관계를 가진다. 식별 관계를 가진다. 맞습니까? 식별 관계. 식별 관계는 우리가 식별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실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면 이 문제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요. 문제가 식별 관계가 맞는데 근데 실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식별 관계가 맞고요. 근데 여기에서 점선으로 되어 있다 그죠? 점선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는 비식별 관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도 잊어버리셨을 거. 이거는 내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식별 관계. 이거 두 개 지금 그룹하고 어카운트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식별 관계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점선이 들어와 있어요. 그죠? 식별자 관계는 얘는 뭡니까? 부모 릴레이션의 기본 키가 자식 릴레이션의 기본 키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식별 관계인데 여기에서 부모 릴레이션의 기본 키가 자식 릴레이션의 뭡니까? 기본 키로 지금 사용되고 있나요? 사용 안 되고 있어요. 그죠? 사용 안 되고 있고 아울러 식별 관계는 뭐예요? 이거는 실선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복사해서요. 비식별자 관계는요. 부모 릴레이션의 기본 키가 자식 릴레이션의 일반 속성으로 사용됩니다. 일반 속성으로 사용되고요. 얘는요. 점선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구별을 하십시오. 알겠죠? 예.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2번은 그룹 릴레이션과 어카운트 릴레이션이 식별 관계를 가진다는 맞는데 이 점선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기본키, 이 기본키가 여기에 자식 릴레이션의 기본키로 사용이 되고 있지 않죠? 맞죠? 일반 속성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2번이 틀렸다고 볼 수가 있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면 그룹 릴레이션은 한 명의 유저 아이디도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죠. 이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4번 그룹 릴레이션은 여러 명의 유저 아이디를 가질 수 있다. 가질 수 있고 가질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요거 문제가 참 애매하게 내놨네요.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 문제 풀기가 어렵네요. 그리고 이거 데이터 모델링 하는 거 이 내용을 읽지 못하면 이게 점선으로 되어 있느냐 실선으로 되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식별이냐 비식별 관계를 우리가 한눈에 알아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다시 한 번 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다음 중 엔터티 간의 관계에서 1대1, 1대 n과 같은 관계의 기수성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관계의 기수성에 대한 개념은 뭡니까? 관계의 기수성이라는 개념은 기수성을 나타내는 개념은 통상적으로 관계 차수에 해당이 되죠. 이런 거 우리 배웠죠. 그죠? 1대1, 1대 m, m대 n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관계명이 아니라 도메인도 아니고 그죠? 이거는 관계 차수를 의미합니다. 우리 이거 문제 한번 풀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얘는 관계 기수성, 즉 관계 차수에 해당하는데 이거는 카디널러티는 하나의 릴레이션에 이거는 말씀드렸죠. 그죠? 카디널러티 같은 경우는 하나의 릴레이션에 들어있는 레코드의 개수, 튜플의 개수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죠? 예. 이해되나요? 그리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선택도라는 개념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부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선택도는 우리가 따로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선택도. 선택도라는 것은 특정 조건에 의해서 선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레코드 있죠. 레코드의 비율을 의미하며 그리고 뭡니까? 선택도는 조건절에서 요청한 값의 범위 그리고 나누기 전체 값의 범위 범위로 계산이 되어진다. 혹시 선택도가 나오면 다음 중 선택도가 가장 높은 것은 하면 요거 조건절에서 요청한 값의 범위 뭐 예를 들어서 between and를 쓴다든지 in이라든지 아니면 뭐 관계 연산자를 쓴다든지 그거랑 그리고 전체 행값의 범위 이걸로 계산을 나눠보면 아 이거는 선택도가 몇 %라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바로 선택도예요. 아시겠죠? 예. 자, 다음 9번 한번 볼게요.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성능을 모델링 시에 성능을 고려한 모델링 활동이다. 성능을 고려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단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수행해야 될 것과 가장 마지막으로 수행해야 할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본 것 같은데요. 그죠? 예.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처음에 먼저 해야 될 거는 뭐였어요? 제일 처음에 먼저 해야 될 거는 자, 한번 보죠.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시에 정교화를 수행한다. 그리고 이거 나인데 그죠? 제가 잘못했네요. 이게 나예요. 예. 테이블에서 보관하는 데이터의 용량과 트랜잭션 유형에 따라 반정교화를 한다. 이거는 정교화 다음에 반정교화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트랜잭션 유형을 분석한다. 이거는 정교화를 하고 난 다음에 트랜잭션 뭐 좀 문제가 발생하면 트랜잭션 유형을 분석하게 되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전체 용량을 산정해야 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모델링 끝나고 데이터베이스 뭡니까? 데이터베이스 그 용량을 우리가 이제 산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성능 관점에서 데이터 모델을 검증하고 확인한다. 이거는 마지막 부분이죠. 그죠? 그리고 바는 기본 키와 외래 키를 조정하거나 슈퍼 타입과 서브 타입을 조정한다. 이거는 트랜잭션 유형을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데이터 모델링 시에 정교화를 수행한다가 제일 먼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성능 관점에서 데이터 모델을 검증을 한다. 그죠? 데이터 모델을 검증하고 확인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는 마가 되겠네요. 그럼 정답은 가, 마가 될 겁니다. 맞나요? 예. 자, 그 다음에 보면 10번 한번 볼게요. 자, 10번 다음 중 아래에서 엔터티 내에서 주식별자를 도출하는 기준으로 묶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죠? 주식별자입니다. 그죠? 주식별자를 우리가 도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쇼핑몰 사이트에서 회원번호가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할 때 자주 이용되는 속성이므로 주식별자를 지정한다. 그쵸? 회원번호는 유니크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가는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보죠. 엔터티 내에서 고객 리스트, 상품 리스트와 같은 것은 이거는 주식별자로 가져가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주식별자로 지정할 때는 자주 변경되는 속성을 지정한다. 자주 변경되는 속성을 지정한다. 자주 변경되는 속성을 지정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죠? 자주 변경되는 속성을 기본키로 주식별자로 설정을 해두면 골 때립니다. 그때는. 이거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이거 맞고 그러면 이게 맞겠네요. 여러 개의 속성으로 구성된 복합 속성의 경우 주식별자에 너무 많은 속성을 포함하지 않게 한다. 그렇죠. 원래 우리가 기본키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하나의 컬럼을 가지고 속성을 기본키로 설정을 하는데 기본키 한 개로 될 게 중복되는 게 있다면 우리가 옆에 행이나 그 옆에 행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하나의 기본키로 만들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제2정규화를 또 거쳐야 되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웬만하면 기본키를 주식별자를 설정을 할 때는 이 다른 컬럼들을 다른 속성들을 여러 개를 붙이는 거는 지양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가와 라가 되겠네요. 그죠? 예. 자, 가와 라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 하나만 더 풀고 시간이 다 된 관계로 하나만 더 풀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이 과목에 SQL 기본 및 활용에 들어왔습니다. 자, 해시 조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해시 조인 한번 보죠. 다음 보기 중 해시 조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시 조인은 뭐예요? 두 개의 테이블 간에 조인을 할 때 범위 검색이 아닌 동등 조인에 적합한 방식이다. 맞습니다. 그죠? 예. 맞아요. 예. 그죠? 예. 그 다음에 작은 테이블을 먼저 읽어서 해시 에어리어, 해시 테이블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큰 테이블을 해시 에어리어에 생성하면 과다한 소트가 유발이 되어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맞죠? 그죠? 예. 이거는 큰 테이블을 하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해시 에어리어를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디스크 쪽에 또 가상 메모리를 할당을 하기 때문에 성능이 저하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맞고요. 그 다음 온라인 트랜잭션, 우리가 OLTP라고도 합니다. 온라인 트랜잭션이라고 해서 처리에 유용하다.
온라인 트랜잭션은 원래 해시 조인보다는 네스티드 방식이 유용합니다. 온라인은 네스티드 루프 방식. 왜냐하면 랜덤 액세스를 하기 때문에 네스티드 루프 방식은 적은 데이터를 조인할 때 유리한 구조잖아요. 랜덤 액세스이기 때문에 여러 개를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랜덤 액세스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속도가 느리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네스티드 루프 방식. 알겠죠? 예. 그 다음 해시 조인은 수행 빈도가 낮고 수행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용량 테이블에 대한 조인을 할 때 유용하다. 맞습니다. 그죠? 물론 그 중에서도 가장 적은 테이블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좀 하나 적어 드릴 거는 온라인 트랜잭션 이거 처음 보잖아요. 그죠? OLTP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트랜잭션 이거는 온라인 트랜잭션 프로세싱이라는 뜻입니다. 처리. OLTP. 그죠? OLTP. 트랜잭션 N은 얘는 해시 조인보다 네스티드 중첩 방식이 유용합니다. 네스티드 루프 방식이 유용하다. 그 이유는 뭡니까? 네스티드 루프 방식은 방식은 적은 데이터를 조인할 때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 두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거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OLTP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온라인 트랜잭션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OLTP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잘 정리를 좀 해주세요. 처음 나온 문제를 풀면서 처음 나온 내용이잖아요. 맞죠? 예. 자, 그 다음 시간이 벌써 또 30분을 약간 초과했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12번부터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